요즘 장 어때요? 장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불안한 거예요? 좋죠. 장 좋다?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긴 했고요. 네. 이제 장의 성격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네. 조금 그것보다 좀 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의 고민들도 오랜만에 나왔으니 좀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목을 제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좀 거창하게 좀 정해봤거든요. 흥미로워요. 지금 미국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존재가 돼버린 미국이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국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래요. 들어볼까요? 저기 네. 살짝 작은 글씨로 당황한 미국. 네. 이상한 양털깎인데 일단 미국이 뭐 때문에 당황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과거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명백하게 미국 본토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도 SVB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다. 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네. 미국 부채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문제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재무관리나 투자론 교과서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네. 그쵸. 그런데 망해야 돼? 참네.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네네.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제 미국 재무부에서 예. 3월 달 결산을 냈어요. 예산을 짜고 예산을 하고 나니까 네. 적자가 얼마 났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재무부에서. 올해 이거 잘못하다가는 1.4조 달러 정도 적자 날 것 같아요. 라고 당초 했었는데 예. 어제 까놓고 보니까 1.1조 적자 벌써. 이미. 네. 이게 또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가 이렇게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딘가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쓸 때는 이만큼 있고 네. 지금 세금을 거는 건 이만큼 있어요. 예. 이 차이가 1.1조가 났다는 얘기니까 세금 누구한테 거두는 것보다 빌려야 쓴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쓰는 게 많았다. 그러면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채 발행을 그러면은 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본도 안 사줘요. 중국도 안 사주고요. 누가 사주냐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다가 SVB가 들고 있었던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밸류 체인의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좀 심각했었고 이것이 지정학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게 뭐 여기서 물건 좀 갖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와가지고 뭐 자동차도 못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밸류 체인의 문제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페이먼트 체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저 자동차 만들어야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 좀 주세요. 안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를 가져올 때 항상 줘야 되는 게 뭐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죠.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 동시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이 그 밸류 체인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곪고 있었던 것은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결제 시스템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얼마 전에 그래 그때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네. 그리고 워런 버핏 이런 네.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들은 분명히 미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일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미국 지켜야 된다.
스크럼 짜자. 지금 은행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지금. 좀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려가지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당황한 미국은 알겠는데 이상한 양털 깎기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죠. 양털 깎기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달러를 막 풀어요. 금리를 저금리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좋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서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막 가격 막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나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 힘드냐? 내가 좀 너무했다 그지? 금리 좀 올렸더니 아이고 힘들었어? 그래 그러면서 보듬어 주면서 네. 쓱 사가는 거죠. 달러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통 양털깎기라고 하거든요. 양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싹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쓱 이렇게 깎아간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양털깎기인데 양털깎기는커녕 본인들이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니까 이건 이상한 양털깎기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념이 아마 가장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그 숭홍빙의 그 맞아요. 화폐 전쟁이라는 책 이후일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싹 저금리 하에 달러 막 유동성 확 풀면은 전세계가 흥청망청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털도 이제 그렇죠. 복설하면 이제 한번 샥 하면 밀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계속 최근 한 2년 동안 이상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 얘도 내리고 미국 금리 내린다고 하면 얘도 금리 올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속을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그 나라들 속는 거 봤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속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그때 무너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라면.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 보면 예. 쟤들이 왜 안 무너지지? 이러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시장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네. 이제 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는 좀 이제 만화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거 그 유명한 드래곤볼. 네네. 드래곤볼에서. 네. 그 드래곤볼에서 이제 저는 이 만화가 진짜 그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하는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손오공이 지금 진짜 제가 손오공이에요. 맞아요. 원래 그냥 기를 손오공. 모으는 거 아니에요? 손오공이 네.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뭐 프리더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적한테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서 살아나면 이게 초사이언이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초사이언. 사이언이거든요. 이 친구가 손오공이 그냥 사이언인인데 사이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인이 아니고 사이언인이라고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외계인인데 초사이언인이 된 거죠. 손오공은 원래 발음이 원숭인데. 이상하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만화니까. 네, 만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서유기의 손오공하고는 약간 좀 삼장 목사님이랑 네. 다지는 그 느낌 말고. 네, 그 댓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드래곤볼을 모르시는구나. 네. 쏘리. 네네. 약간 이브의 엔토스 느낌이 살짝 나는 아니 몰라. 드래곤볼 말만 들었지. 네. 요 드라마, 그러니까 요 만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엄청 세진다. 네네. 한 레벨 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도 보면은 성장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좀 성숙하고 그렇죠. 성장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감 잡았어. 네,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네. 왜 드렸냐면은 저도 이제 뭐 채널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하면서 그 지난 3월 17일이었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제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3월 17일요? 네. 한참 그 실리콘밸리 얘기할 때 아닙니까? 그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얘기할 때.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헤지펀드 매니저 경험도 좀 있어서 네. 그 공매도를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을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어닝 쇼크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주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예. 안 좋을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정말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럼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등에서 진짜 식은땀이 찌끈 나는데요.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결국은 커버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한창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거 망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망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공포감이 휩싸였을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장이 어느 정도 좀 빠지겠다 한동안. 그렇죠. 그런데 아셨겠지만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긴급 조치들로 인해서 예. 주가 하나도 안 빠졌죠.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빠졌습니다. 걱정한 흔들리긴 했습니다. 것보다는 네. 그때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거 더 이상 공매도 못하겠다. 공매도 하는 애들 다 커버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은 크레딧 스위스 말고 그 이상의 악재가 뭐가 있을 수 있네? 도대체 그럼 뭐가 망해야 되나? 그럼 JP 모건이 망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의 악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든 그것도 이제 꼼수가 많았던 게 둘이 합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병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 일단 법 고치는 거 옆에서 고치고 있고 고친 다음에 우리 할 거니까 일단 합병하는 걸로 해 하고 합병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쫄리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뒤로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거 하고 지금 저 선호광이라는 저 잘생긴 친구가 갑자기 네. 살아났다는 거죠. 죽도록 맞고 나면 살아난다는 거죠. 초사이언인. 초사이언이 되는. 네, 살아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오케이. 같고요. 그 살아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푸시업,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저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자산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이거 네 개 중에 세 개가 고개를 들죠. 제일 먼저 고개를 든 게 BOJ. 그러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이 1월 달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풀어냅니다. 제일 밑에 초록색이 먼저 네, 방향을 녹색입니다. 위로 틀었구나. 네, 녹색이. 저게 뭐냐면은 2월 달에 야, 금리 0.5%로 상한을 올리자라고 했더니 그냥 국채를 팔아 제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하. 어쩔 수 없다. BOJ에서 나서서 돈을 찍어가지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엔화를 풀긴 했지만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또 달러로 해가지고 어디선가를 뭔가를 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PBOC,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도 보시는 것처럼 민은행도 노란색인데요. 또, 얘들 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고기를 딱 들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개의 중앙은행에서 없는 돈이 새로 생겨났다라는 것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이후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도 올랐는데 네. 이것이 무슨 뭐 QE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원래 없던 돈이었잖아요. 이걸로 대출을 해줬는지 장기채를 샀더니 그건 뭔 상관이냐. 없던 돈을 찍어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똑같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저는 크게 이렇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오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는 PBR이라고 생각을 해요. PBR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상단을 정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PBR을 이제 그 나눠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1 더하기 PVGO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5가 growth opportunity라고 해서 성장의 기회라는 거거든요. 네. 승희 씨는 이제 성장의 기회가 많잖아요, 아직도. 그죠? 정말요? 아닌가요? 소장님에 비해서는? 슈아.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로스 어퍼튜니티를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PB는 present value.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로스 오퍼튜니티의 현재 가치가 플러스면 PBR이 한 배가 넘고요. 만약에 1보다 마이너스면 즉 성장은 네가 무슨 성장이냐. 그냥 원 상태로만 유지해라. 이런 상황이라면 PVOG가 마이너스가 돼서 PBR이 한 배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PBR 한 배를 넘어서려고 할 때나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항상 저항들이 강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봐도 그렇고요. 한 1700 정도 수준에서 항상 그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00? 죄송합니다. 2700이요. 2700 수준에서 그렇고 코스피 2700 포인트. 2700 포인트 정도에서 그러니까 2700 포인트가 작년에 이제 그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참 버티다가 내려왔었고 지금도 이제 그 레벨이어 가지고 27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700은 커녕 2,600이라도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 이 정도 올라왔는데 더 빨리요? 아, 네, 어쨌든 네. 아니 그동안에 숱하게 듣기로 예,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만 내가 진행만 하다가 듣기로도 많은 우리 또 뭐 센터장님들이나 저 애널 분들 나오셔가지고 PBR 0.8에서는 눈 감고 살아. 그러고 1 근처나 1조 위로 좀 가면 좀 차익 실현해라. 늘 이 소리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한 0.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9배? 네. 참 이것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왜요? 일 위에서 놀아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의 가치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일 위에서 노는 게 맞는데 일 밑에서 그냥 일까지만 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네. 잠깐만 이 댓글은 좀 읽고 가야겠다. 그 그로스 오퍼튜니티 네. 아, 장군님은 이진우 소장님 아직 성장주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네. 지금 이효석 이사한테 지금 워닝을 한 번 주셨고 우리 장군님이 아유, 저희가 잘못했네요. 성장 주신데. 선샤인님은 오퍼튜니티가 이진우 소장 무한한-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인정. 성숙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성숙미. 오케이. 성숙미, 네. 완숙미 이런 이제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나. 뭐 이제 뭐 성장까지 하겠어.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월가는 아직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 박스권인데요. 이제 그 미국 주식은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 작년에 진짜 주가 귀신처럼 마셨던 두 분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하고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둘 다 네, 지금 예, 요새 그랬죠. 계속 지금 걱정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두 분 다 공유하시는 말씀이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트넷이 그린 그림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3년에 실적 추정치가 내려오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죠. 이게 하늘색이 과거의 리세션 구간이었는데 과거 리세션 구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그 마이클 윌슨이 이제 제시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마진에 대한 전망치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빠진다라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매출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짜장면 가격이 10% 오르니까 오르는 거예요. 네. 덜 팔려도. 근데 마진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파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앞당기 오고 있는데 주요 이제 IB들은 월가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의 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지금 왼쪽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왼쪽 그 보면은 2023 해서 저 파란색으로 막 급하게 떨어지는 게 저게 2023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란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저기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어쨌거나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 접어드는데 미국이 현재까지는 다 실적이 좋다 그래요. 그건 맞아. 무슨 의미죠? 좀 지켜봐야죠.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실적이 나온 좋다는 것이 좋다는 게 전년 대비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시장 예상보다 좋다는 예상보다 좋다는 거죠. 시장 예상보다. 예상은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 이것보다는 안 좋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는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3개월물하고 10년물 스프레드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요? 이게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이게 좀 진한 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네. 저 파란색은 우리가 잘 아는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저 주황색 좀 굵게 표시한 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만기 재정증권 수익률을 뺀 거네. 네네네. 와,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1.5%입니다. 호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해가지고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들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연준에서 아니다. 2년하고 10년 하기 말고 3개월물하고 비교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의 차이가 네. 1.5%까지 지난주에 예.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뭐 2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가 이제 그 얇게 그려져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하늘색으로 이게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게 3년물 금리예요. 3개월물 금리. 3개월물? 이게 특이하죠. 요 며칠 사이에 3개월물 금리만 유독 더 많이 올랐고요. 이게 이제 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채권의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고 싸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왜 안 사지? 그 3개월밖에 안 빌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정부에서 3개월만 빌려줘. 근데 갚을게. 라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10년만 빌려줘라는 건 빌려주는데 3개월만 빌려줘는 안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쓸 거면 안 빌려주겠다. 이게 어떤 겁니까? 시장이 근데? 아니 그래. 잠깐 쓸 거면 안 빌려주겠다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아니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아니고. 이 기발한 데 승희 씨. 그래서 계속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 이건 좀 그러네.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갖다가 뭐 주식 시장에도 뭐 하기도 좀 찝찝하고 해서 뭘 잠시라도 그걸 하자. 네네. 그럼 제일 안전빵이 뭐냐? 제일 안전빵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3개월 만기 3개월짜리 뭐 담아둘만 한데 이게 지금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안 사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 최근에 뭐 미국의 CDS 이야기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름쯤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 구간이 3개월 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인데요. 얼추 이제 한 5, 6, 7월이 좀 겁이 났구만. 그렇죠. 어. 이제 이때는 지금 이게 뭐냐면요. 10년 후에 원금 받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인데 3개월 있다 뭐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무섭긴 하죠. 원금을 못 받으면. 네, 그런 이제 리스크가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부채 한도 이슈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또 뭐 부도가 나네 어쩌네 뭐 월급을 못 주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벌써부터 성가셔질 수 있다는 거에 그런 대한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여름에는 뭐 노이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예.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시장을 보실 때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 세상이 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거의 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IMF에서는 경제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네. 뭘 하냐면요.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이게 보니까 요런 거 문제 있겠다라는 걸 지목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은행은 괜찮은데 증권회사가 안 좋네. 은행은 괜찮은데 뭐 PF가 안 됐냐. 뭐 등등 펀드가 문제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보고서가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한 게 뭐냐면 NBFI라고 해서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개입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IMF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해라. 그 비은행 금융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로 따지면 PF 같은 거예요. PF 같은 건 문제 될 것 같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세 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래요? 개입 돈 풀으라는 거죠. 돈 풀어라. 네. 돈 푸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에다 싹 다 뿌려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면 일단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정책 입안자 마음대로 하게 냅둬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책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풀어야 될 만큼 돈을 풀 수 있도록 일단 정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할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지 담보를 얼마나 잡혔는지 감독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해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상설 대출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나왔던 연준에서 만들었던 그 대출 프로그램 있죠? BTFP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때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 뭐요? 도덕적 해이.
야 이거 뭐 도덕적 해지네. 네, 죄송합니다. 오자 보였네. 도덕적 해이. 네. 오자를 찾았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아니 뭐 잘못해가지고 게임에서 졌는데 왜 또 살려주냐 뭐 이런 거죠. 이제 도덕적 해이. 그러면은 맨날 게임 진 사람도 나도 좀 살려줘 이럴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인데요. 해지라고 해서 잘 못합니다. 검거. 그래서 요 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저게 문제가 됐고 막 그런 문제들 그 문제가 되면 살포시 또 돈을 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다 나와 있다. IMF에서도 심지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게다가 이창용 총재님도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시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사하는, 네. 물가를 잡다가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좀 다른 툴로 접근해야 된다. 물가는 금리로 잡겠지만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툴이 필요하다. 그게 뭐겠습니까? 뭐 돈 푼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뉴욕 연준에서 작년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입니다. 중립금리인데 금융 안정을 위한 중립금리가 따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신박한 개념이죠. 우리가 중립금리 그러면은 적당한 금리, 인플레이션이 없게 만드는 네. 성장 적당히 하고 인플레이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적당한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R 스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뉴욕 연준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R 더블 스타라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가는 금리로 잡을 수 있지만 만약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 돈을 풀든 뭐든 다른 거래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벌써부터 작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등등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니 금리를 올리고 있고 QT라고 있는데 뭘 또 돈을 푸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안구모 대표님은 이걸 이제 not QE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그랬죠. QE가 아니고 QE는 아닌데 QE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돈은 계속 풀 거다. 또 양적 완화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만 양적 완화는 아니다 이러니까 하도 우기니까 낙퀴라고 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낙퀴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써먹었으니까 이제 네버 퀴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무슨 퀴? 네버 퀴. 퀴는 네버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낮보다도 더 강력한 네버 퀴. 네. 그러나 돈은 풀긴 푸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그러면은 거죠.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네. 이호수 기사 잘 쓰는 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악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는다고. 네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시다. 악셀을 밟는 게 차가 푹 나가는 거니까. 네네. 막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막 정신없는 와중에 아까 말했던 요것도 사실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정책 위반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쵸. 이 정책 위반자들은 사실은 임명직이거든요. 맞아요.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출직이란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이 유권자들 국민의 뜻을 갖다 대변하라 하는 차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고 음. 뭐 그렇게 해서 또 상권 분립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차하면은 그냥 너가 공무원 그쵸. 마음대로 해라. 뭐 선출직이 이렇게 임명했는 네가 의장도 하고 네가 무슨 뭐 재무장관도 하고 맞아요. 무슨 어디에 무슨 국장도 하고 너가 그냥 너가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것도 좀 웃기는데 그래요. 걔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악셀을 막 밟았어. QE 막 했어. 금리도 마이너스까지 갔어. 학자들 동원해갖고 MMT 하면서 약간 옆에서 막 말되게끔 좀 이렇게 드립도 옆에서 쳐줬어. 엑셀 막 밟다 보니까 인플레가 오네. 그쵸. 인플레라는 엄청난 절벽이 있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밟다가는 완전 추락하겠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척 했어. 살짝 밟았고. 맞아요. 그 밟는다고 요렇게 밟는 게 베이비 스텝이고 꼭 밟으면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맞아요. 차가 막 덜컹덜컹거리기도 하고 해서 맞아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쳤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갖고 브레이크도 밟는데 이래서 절벽이 안 떨어지는 인플레는 안 가야 되는데 또 악셀도 밟아서 돈도 풀고 네네.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엑셀 브레이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자면 엑셀 이렇게 밟았다가 지금 이게 살짝 이게 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게 밟았다가 이제 그만할까? 그렇지, 그만할까?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살짝
살짝.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살짝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니 SV가 문제 오케이 살짝 일단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거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네버큐이의 얘기입니다. 네버큐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로 느낌으로 이제 물론 이러다가 정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가만 잡히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내놔도 나라도 러시아고 네. 중국이고 이란이고 뭐 저쪽 이럴 것 같으면 안 사줄 것 같아. 맞아요. 너 씨 마음에 안 든다고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 그러니까요. 너 실컷 모아놨는 달러 못 쓰게 할 거야. 그러면은 실컷 사들고 있는 미국 국채 난 너희한테는 안 갚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나도 안 사겠어. 네네. 저는 화가 났었는데. 참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에요. 되게 쉽게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왜 실물 경제에 의한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금리로 하고 또 딴 얘기를 하냐. 이게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그러니까 지난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한 이후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경제는 안 올라가가지고 성장을 못했는데 자산 가격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위한 따로 뭔가가 살짝 네버 QE든 낫 QE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 보면 잠깐만 좀 천천히 갑시다. 왼쪽 건 알겠어요. 네네. 통화량 증가라는 코끼리가 쿵 눌렀더니 반대편에 있는 자산가격이 붕 떴어. 그렇죠. 오른쪽 거는 뭐예요? 물건 가격은 안 올랐다는 건데 이게 2021년까지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2009년 1월 달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부터 2020년 2월 달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나스닥은 600% 상승했는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그림을 보면은 진짜 세상은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600% 가까이 오르고 S&P 500도 350% 오르고 성장도 저만큼 하고 MSCI 나 왼쪽에 있는 것이 자산 가격, 자산 가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은 미국의 실제 세상의 성장. 미국의 명목 GDP, EU, 미국 임금, US CPI. 물가. 야 주식 안 하면 바보네. 바보였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서 다들 뛰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근데 작년 거는 제가 안 가졌네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때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러니까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면 돈을 좀 풀어서라도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아까 뭐 쌓여있는 얘기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친다. 다시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가장 큰 호재는 숏 입장에서 물가라고 생각하는데 레리 핑크라고 해서 블랙락의 CEO가 자꾸 물가 안 잡힌다고 얘기하거든요. 4%까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난주 말에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하늘색이 1월 달에 물어본 물가의 전망이고요. 빨간색이 이번에 물어본 물가 전망인데 3.5%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목표는 2%잖아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9%에서 지금까지 내려올 때는 신나게 내려오는 겁니다. 네. 다 내려와서 언젠가는 이제 슬로프가 끝나서 이제 평지로 갈 텐데 그 평지로 가는 시점이 3에서 끝날지 2에서 끝날지 4에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좀 걱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언제쯤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라고 보면 이 그림이 물가 전망이 전월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0.1%씩 올라가면은 남색이고요. 뭐 0.4%씩 올라가면은 녹색인데 이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꺾이는 부분이 6월 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쯤인 거죠. 네.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물가의 궤적으로 놓고 보면 6월 언젠가쯤에는 한번 물가 때문에 야 이거 다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레리 핑크가 쉽게 물가 안 잡힐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들었던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레리 핑크가 원래는 레리 핑크 얘기하면 거의 다 맞았거든요. 올해 안 맞아요. 그동안? 지금 이제 올해 안 맞는 게 그 레리 핑크가 작년 말에 사라고 했던 게 팁스였어요. 물가 안 잡힐 거니까 팁스 사라고. 네. 자기가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서 지금 계속 물가가 안 잡힌다고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네. 근데 아무튼 아하, 레리 핑크 네. 계속 걱정하고 있고 사실 팁스 수익률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니 팁스가 안 좋죠. 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팁스는 물가가 올라갈 때 좋은 가격 상품인데 채권인데 물가가 계속 빠지니까 안 좋죠.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아유, 레리핑크 뿐인 줄 알아요. 금년 들어서 바보 되는 사람 많어.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황소진영에서 나를 따르라 하던 그 JP모건의 콜라노비치도 자꾸 금년 들어서는 하방 하다가 바보 됐지. 네.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원래 하방 외치던 선수니까 네. 뭐 초지일간 하방 하다가 바보 됐지. 근데 미국은 아직 뭐 저도 박스권이어가지고 including myself.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씀. 네. 아니 우리나라가 좀 주가가 좀 좋아서 체감상으로 좀 그렇지 뭐 미국 내에서는 아직 그분들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당황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냥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 신입이. 네. 이거는 아시나요, 소장님? 이거? 좋아하시나요? 네, 아주 최 프로였어요. 저거 봐야 그래요? 이제 일주일이 마무리돼서 나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왕이 당황하셨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 그림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밸류체인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밸류체인의 문제라는 건 물건이 어디로 오느냐 가느냐 이런 문제라면 물건이 오고 갈 때 항상 가야 되는 게 돈이다. 돈이라는 건 페이먼트 체인, 밑에 있는 위에 있는 페이먼트 체인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게 1940년대 루즈벨트가 사우디 갔던 그림.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이 사우디 갔던 그림을 묘하게 배치해 놓은 그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달러를 아무리 뿌려도 슥 스며들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없으면 달러의 가치는 유지가 되겠죠. 막 이거 달러를 안 쓰고 그냥 세상에 붕붕 떠다니면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될 텐데 애들이 뿌려졌는데 다 저기다 저축을 해놔요. 금고에다가. 네. 이러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하도록 길들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IMF 외환위기 같은 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거 한번 터지면 달러 쟁여나라니까. 금고에 이 정도는 달러 있어야지. 그렇게 되죠. 요게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막 쟁여놓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쟁여놨더니 이거 못 쓰겠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지금 이게. 열받지.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70년대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인데 달러를 많이 풀었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쓰기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원유죠.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도 사우디에서 기름을 사오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11월 달에 사우디에 가서 시진핑이 여러 가지 말들을 정말 쏟아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3년에서 5년 안에 에너지 협력을 할 텐데 니네들이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위안화로 대줄 테니까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위안화로 다 그냥 파이프라인, 뭐 결제 시스템 뭐 다 해줄 테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3년에서 5년 안에 다 하겠다. 통화 수업도 해줄 거고 CBDC도 만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왔어요. 11월 달에. 11월 달이면 지금 한 4개월, 5개월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이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드디어 처음으로 LNG가 위안화로 거래되기 시작했죠. UAE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그쵸? LNG를
중국에다 거래하면서 위안화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UAE가 왜 갑자기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은행의 역사를 보면 은행의 역사는 은행의 개수가 계속 주는 역사였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뱅크런이 한두 개 일어난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동안? 서부 개척 시대에서는요. 뭐 사내에다가 은행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뱅크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싹 정리됐던 게 이제 연준 생기면서부터 야, 나 믿지?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SVB 사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BDC,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CBD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CBDC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누구냐? 단연 중국입니다. 미국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중국은 이미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BIS에서 나온 그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M-브릿지 CBDC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이 이름이 있어요. M-브릿지라는. M-브릿지라는 거는 CBDC를 하고 싶은데 네. 당장은 못하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야, 너 우리로 와서 같이 하자. CBDC 같이 하자. 해보자.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홍콩,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UA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E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갔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가만 보면은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행태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요놈 봐라 정도가 아니고 아 이거 뭐지 이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위안화의 그러니까 결제에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2%가 안 되던 게 지금 이제 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네.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됐던 거는 러시아한테 스위프트 쓰지 마. 너 빠져. 이렇게 하니까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건데 이걸 못 쓰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옐런의 코멘트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밤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CNN 인터뷰에서 저랬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인터뷰에서 네. 이게 로이터의 기사 제목이 이제 달러 도미넌스, 달러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역할 지배력, 달러 이야기가 지배력. 지금 이제 로이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의 질문이 이겁니다. 잠깐만, 네가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위프트 못 쓰게 해가지고 괜히 너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역할에 훼손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옐런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지. 포텐셜 리스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거는 의역하면 어떤 거냐면 말하지 마. 나도 머리 아파. 이런 이야기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달러 입장에서는 패권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가 살짝 저의 이제 피셜을 가미하면은 저 옐런 누님 표정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입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포텐셜 리스크를 갖다가 그냥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국제금융 아는 사람이고 한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 하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위에서 까라니까 깐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치를 갖다가 하라니까 내가 한 거지. 이 얘기라고 내가 봐서는. 그럴 수 있고요. 네. 뭐 저의 생각은 저의 뇌피셜은 네네네. 또 제가 이효석 아닙니까? 소설가? 네, 이름 각자 동명이인. 환영합니다. 소설 써보자면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때 이제 하시는 사진은 아니고요. 어디 봐라, 요놈 봐라, 이러고 하니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애들이 어떤 그 참혹한 결과를 맞았던 그렇지. 거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보자. 니들 좀 개기는데 어. 다 보고 있다 내가. 그렇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있다. 야, 그렇지. 시진핑, 너 저기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더라?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다. 가서 뭔 얘기했냐?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죠. 브라질이랑 뭐 이제 앞으로 위안화로 결제한다며? 다 알고 있다. 어디까지 한번 해보자. 요런 얘기가 아니까. 사실 오케이. 근데 이 얘기는요.
이제 주식 제가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였다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완전 내피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거대 반론이고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너무 그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면은 네. 저를 믿고 이 종목 3개만 사서 3년만 버티세요. 이렇게 가면은 있어 보이는 거야. 아, 그렇죠. 딴 거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옐런 장관이든 미국이든 중국의 저런 행보를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잠깐만 거기서 오늘 뭐 내피셜 배틀하네. 네. 좋아요. 네. 가시죠. 네. 그래. 자, 내가 다 보고 있다. 네. 좋아. 보고 있단데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직의 큰형님이 한참 때는 리즈 시즌에는 진짜 벽을 갖다가 팡팡팡 차면서 한번 떴다 하면 한 7명, 8놈이 나자빠져 있었어. 그쵸. 어? 좋은 비유네요. 네. 그게 이제 형님 젊을 때야. 잘 네네네. 나갈 때라. 네네. 그래서 이 조직의 이제 큰형님이 되셨어. 근데 나이에 장사 없다고 큰형님이 지금 80 바라봐. 뭐 아령도 들고는 하는데 아직도 네. 야, 너 많이 컸더라 이러면서 나 다 보고 있다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저 영감만 이제 우회되면 싶은 걔들 입장에서 겁이 나겠냐고. 지가 이제 뭐 벽 차고 뭐 이게 안 되거든. 네, 여기서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완전 또 내피셜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면 뭐 어떤 쪽으로? 위쪽으로. 금리가 많이. 금리가 다시 위로 튄다면? 네. 이 시점에서요? 네. 이게 이제 이거 뭐 또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내피셜 타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님이 연례서한을 냈어요. 이분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JP 모건은요 어떤 회사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은행인데 일개은행이 미국의 일개은행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랑 일을 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너랑 일을 하고 있다. 그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승희님? 미국 정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연례 서한에 있어요. 그 멘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JP 모건은 그 정도 급이 되는 잠깐만 이제 은행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게 very 지금 important죠. JP 모간의 연례 서한에 저렇게 썼단 말이죠. 네, We operate with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 very important silent partner.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는. 중요하지만 잘 안 보이는 조용한. 그렇죠. 미국 정부. 그게 US 가버먼트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말은 내피셜 배틀. 미국 정부도 내가 막 신나신 것 같은데. 미국 정부 맞아요. 네네. 아 오늘 또 네. 현석이 나오니까 막 신이 제가 나네. 확인해 드릴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미국 정부 내 파트너인데 네. 내가 어떻게 하라면 미국 정부도 이렇게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이 얘기 아니야? 아이, 그건 그렇게까지는 그건 좀 그런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그 배경이 되는 거는 SVB 은행 이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문제가 됐을 때 팔 걷어붙인 사람이 이분이죠. 그렇지. 다이먼 회장님. 야, 거기서 빠져나온 돈 다시 그치. 그쪽에다 예금해줘. 너는 이렇게 하고 저는 열로 가 일로 이렇게 해서 다 진두지휘하신 분이 JP 모건 다이먼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친구 이야기를 하죠.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 회사의 성공은 미국이 만들어낸 특별한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주들한테 성조기를 보면 감사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뭐 미국 덕분이다, 정부 그렇죠. 덕분이다. 제가 서두에 제가 미국이 흔들리는 미국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제 생각에 이 두 분이에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그리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번에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라고 해가지고 야 요건 요렇게 하면 되지 이것들아 그러면서 가 이렇게 하셨던 오바마가 빨리 날로 알아 이런 분이셨고 JP 모건은 야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고 진두지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은행 이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금리는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생겨도 네. 돈을 또 풀어줄 거예요. 거기에다 살짝. 그래서 미국에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해서. 그러나 금리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냥 JP 모건 회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그걸 안 가졌네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적했던 위험한 시그널 이게 금리였어요. 또 JP 모건 내에서는 네. 우리가 금리를 지금 내려간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을 그 연례 서한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주들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연결해서 뇌피셜로 써보자면 여기 돈을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돈을 여기도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행에서 돈 빼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는 좀 더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까지? 저놈이 좀 움찔할 때까지. 저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놈이 움찔할 때까지. 그런 이제 뇌피셜 써봅니다. 저는 금리 좀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그냥 순전히 저는 뭐 차티스트니까 미국채 2년물을 봐도 그렇고 10년물을 봐도 그렇고 이게 좀 오를 것 같아요. 네. 그 오르는 이유와 금리가 올랐을 때에 그것이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 따라서 그냥 사후적으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왜 오를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무슨 뭐 경기가 좋아져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오르니까 뭐 금리도 오르는 거고 그리고 뭐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면은 뭐 딱히 뭐 국채 같은 돈 관리 일 있어 주식 가야지 하다 보면은 채권에서 좀 빠져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 국채를 모두가 회피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수급 차원에서 또 미국 국채를 갖다가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장기건 확 또 찍어내줄 상황이 생기든 어쨌거나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좀 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JP 모건이 그렇게 썼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뉘앙스는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래서 주변에는 장기채를 사라고는 안 해요. 살려면 3개월물을 사지. 망하진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금리도 더 높은데 뭐로 장기채를 사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전시 상황. 미국과 중국의 그런 다툼은 패권을 두고 다툼은 이제 앞으로 더 격화될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JP 모건 CEO가 얘기했던 얘기도 있는데요. Great American Innovation Machine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강력한 위대한 미국의 혁신 기계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Systemically Important Tech Stock이라고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들. 이 회사들은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회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와 있냐면 밑에 보면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AI 관련된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JP 모건의 CEO가 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딱 이 얘기입니다. 자, 2023년에 버짓을 보면요. 예산을 보면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돈이 6.2조 달러였어요. 왼쪽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거칠 걸로 예상되는 수입은 그보다 1.4조가 적어요. 그래서 1.4조 정도가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얼만큼 적자가 났냐? 매년 3년 동안 기록한 적자가 오른쪽에 기록해놨는데 대략 7조 달러가 넘습니다. 20년부터 작년 21년, 22년 3년 동안에 한 7조 달러. 그렇죠. 그리고 올해 1.4 플러스 하면은 거의 9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적자 규모가 워낙 컸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올해 방금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얼마가 지금 적자가 났냐? 1.1조 달러. 3월 달까지만 벌써. 이해되시나요? 네. 올해 예상했던 적자가 1.4조 달러였어요. 근데 1월 3월 달까지만 1.1조 달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려오는 속도, 적자가 커지는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 코로나 당시만큼보다도 더 빠릅니다, 지금. 적자 규모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자 내느라고 또 그렇죠. 금리가 높아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이자인 거예요? 아니죠. 뭐 국방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미국의 정부의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올해 이제 넘어설 것 같고요. 이게 아마 2030년까지 118%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찍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왜 안 사주냐? 연준한테. 왜 안 사줘? 이제 큐티라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좌충수는 만약에 이제 물가가 여기서 덜컹한다. 이러면 이제 좀 약간 수가 틀린다. 덜컹이라니. 덜컹. 그러니까 물가가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가 된다든지 3%에서 멈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큐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은 살 사람이 없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머리가 아픈데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이 뭐 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과장하자면 이제 달러 패권을 놓고 지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런 대결 구도가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투자를 하시는 데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동성이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좋고 막 이런 것도 좋고 심리가 좋고도 한데 큰 그림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이제 그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호석 아카데미를 조회하시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는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관심 하워드 있으시면 막스의 참고를. 네. 그 내용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게 네. 결론에서 이게 막 야 괜찮아 이제부터 좋아지기만 할 거야라고 하다가 아차 하나 빼먹었네 추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긴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런 걸 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네. 결론을 지금 한 2장으로 내오신 것 같던데. 네네. 결론은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뭐 연초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기회가 있다. 첫 번째. 여전히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좀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김혜연 교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게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올라왔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 자산을 안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굉장히 주식 내에서도 안전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좋은데도 안전한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모멘텀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하다는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은 좀 다르고요. 절로 가면 살 것 같은 거죠. 저기 무리에 있으면 나만 혼자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이 좀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골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안전한 쪽으로도 분명히 자산 배분을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상존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트레이딩을 좀 계속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셔틀 자리는 아니다. 숏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숏은 아닌 숏은 이제 얼음에 한번 그때 가서 고민해 보는 걸로. 네. 그리고 숏을 칠 때는 여기 그 딱 이렇게 넥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러질 때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야죠. 지금 여기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 맺어주신 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금이라던가 안전자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하고 저거 검토해갖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넣어놓을 수 있을 만큼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어서 저도요라고 말할 그래요. 수밖에 없는. 어쨌거나 와 우리 이호석 이사가 이제 진짜 뭐랄까 경제 이거 나쁜 뜻이 아니고 네. 경제 만담가가 됐어요. 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이렇게 들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덕담 잘 안 해주시는데. 요새 은은하네요.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죠. 그래요. 네. 네. 또 저희 재밌게 이제 공부하고 1시간 보내는 사이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사님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부 이호석 온라이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